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연극의 형성기에 미친 표현주의 이 연극의 영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현대극을 이제 여러분들 뭐 연극을 많이 못 봤겠지만 혹시 보신 분이 있더라도 최근의 연극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주로 현대극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현대극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연극에 어떤 영향을 미친 서양 연극이 이제 독일 표현주의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도 연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으니까 좀 개관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준비했는데 먼저 텍스트 제목은 우리나라 근대극 형성기의 독일 표현주의 연극입니다. 근대극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표현주의가 어떻게 수용이 되었고 이론적으로든 그죠? 또 실제 공연적으로든 어떤 특징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또 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독일의 하젠 클레버라는 사람 또 이러한 표현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근대극을 이렇게 먼저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좀 강요된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발전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리 문화적인 면에서든 뭐 다른 경제적인 면에서든 뭐 수탈할 건 수탈하고 또 자기들 입맛에 변형시키려고 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 우리 국토에서 이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산맥들의 그 어떤 어, 전기를 어떤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말뚝까지 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전기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아주 여러 방면에서 악랄한 행위를 많이 했죠. 일본인들이.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이 정도하고 거치고 어쨌든 일본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때 우리 한국이 외국과의 교류나 무역을 할 때 모든 걸 일본의 어떤 간섭을 받아야 됐죠. 그래서 일본의 조정을 받아야 됐고 이렇게 이제 그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협약이죠.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허락한 제공한 것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율성이 거의 뭐 일본에 의해서 이제 뭉개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극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사실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헛기침 자꾸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그 무기도 현대화되고 이제 어쨌든 소총이든 이렇게 초기에 그런 재래식 무기를 서울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장착하면서 군이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결국 굴복한 거 아닙니까? 옛날 뭐 총칼로 싸워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굴복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쉽고 막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제 연극적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 공간이 협률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오죠. 협률사라고 이게 1902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극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 창극의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 대화창 중심의 어떤 공연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뭐 제목이 소춘 대유희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 극장 문화의 시작이 바로 이 협률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협률사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망치고 국민들의 심신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이필화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제 1906년에 폐지됐답니다. 한 4년 유지되다가 그래서 장극이 어쨌든 비교적 대중적 인기를 30년대까지는 1930년대까지는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기세가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 뒤에 생긴 것이 일본식 신파 연극입니다. 우리 보통 신파극이라 하죠. 진짜 뭐 신파조다. 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신파조다, 신파극이다 이렇게 말하죠. 울면서 질질 짠다고 그래서 신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영향이랍니다. 일본식 신파 연극이 지금은 신파극 사람들 싫어하죠. 눈물 질질 짠다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정신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죠? 웃어야 복이 오고 건강이 웃어야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협률사가 뭔지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협률사라는 그 이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하는 명인 명창들의 국보급 공연을 연이어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100여 년 전 국내에 처음 생긴 실내 상설극장 협률사를 재현한 무대인데요. 궁궐마당에서 펼쳐지는 명인들의 신명나는 무대로 윤영란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이 뽑아내는 춘향의 사랑노래 한 곡조에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신봉사와 효녀 신창의 애절한 재회를 읊는 대목에선 저 뒤에 소춘 대유이라고 나와 있죠.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저는 아까 눈물이 정말 났었어요. 너무나 정말 지금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갓난애였을 겁니다 아마. 그죠? 부모님 따라 뭐 같이 갔는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정열적으로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깨춤이 당신 정신 추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디 가서 그런 음악을 듣겠어요, 저희가. 명창들이 다 같이 벌이는 한바탕 신명나는 타령까지 덕수궁 석조전 바로 옆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117년 전 고종 40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실내 공연장 협률사를 재현한 무대입니다. 당시 협률사에서는 탈소리부터 탈춤, 궁중무용 등의 전통 연희가 산설로 공연되며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협률사의 프로그램들은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가설 무대를 하고 협률사의 공연을 하였고 바로 그것이 전통문화가 다시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판소리 명창 김일구 김영자 부부의 춘향가와 국가무형문화재 국수호 선생의 남무전, 국가무형문화재인 남사장놀이와 진도 씻김굿 등 궁중문화축전을 맞아 덕수궁에 다시 태어난 협률사에서는 전통 연희를 꽃피웠던 그 옛 무대 위에서 현대 국보급 명인들의 공연이 매일 저녁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협률사 그 당시에 든 공연을 재현했는데 아까 그 공연할 때 뒤에 소춘 대유희라는 글씨가 보였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창극의 전신입니다. 판소리 대화창 중심이니까 어쨌든 무대는 서양식 무대가 이때 만들어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게 폐지되면서 일본식 신파극이 이제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때부터 일본에서 좀 강제되기 시작하고 1920년대에 보면 일본의 그 일제시대 그 문화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신문과 잡지가 생겨나죠. 지금도 사실 우리 뭐 아직도 뭐 그 조중동이라든지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일본에 좀 동조했던 그런 언론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기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이렇게 일제의 문화 정책에 의해서 일제의 영향을 받은 신문과 잡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그 서양의 문학과 학문도 이제 수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에 있어서 어쨌든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문학과 연극, 즉 근대 문학과 근대 연극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연극이라는 장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구전문학, 즉 입으로 전해진, 그죠? 그렇게 이제 보통 전수되었는데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고정된 희곡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져 것이 이제 공연을 하고 옛날 마당에서 하면 마당극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또 줄거리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어떤 희곡 이런 작품을 가지고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 연극계에 이 서양식 연극이 이제 수용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 영향 때문에 일본의 신파극이 처음에 이제 도입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파극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파극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자, 보세요. 여기, 신파극이라는 게 참 사실은, 이거 뭐 보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신파란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신파란 말은 이제 연극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신파극의 대명사가 이수일과 심순이 아닙니까? 뭐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알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음악부터 좀 여러 어르신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서울에 손을 벌떡 뛰어온 말죽거리 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지금은 최근에 이제 옛날 그 신파극을 조금 현대식으로 이제 변형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뭐 옛날 방식의 신파극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또 재미있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신파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제가 아마 다 틀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로 돌아오면은 이런 신파극의 이제 지배적인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많은 작가와 연출가들이 서양 드라마, 서양 연극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유학파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신파극이 한창 공연되고 있을 무렵에 당시 일본 상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서구 문물을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연극도 사실은 서양 연극의 영향을 대부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무대에서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연극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 연극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도 근대극이 형성되었고 또 20년대에 출발한 우리의 근대극도 또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신파극은 사실은 일본의 어떤 강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은 웃음을 사랑하고, 그죠? 해학과 유머 이런 걸 좋아하는, 좀 유쾌하고 명랑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사실은, 그죠? 신파극은 우리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이제 연극이 서구 연극이 들어올 때 그 당시가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연극계가 이런 일본의 근대극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런 신파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성에도 사실 안 맞는데 이런 신파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근대극을 우리 나름대로 근대극을 좀 시도해보자, 이런 이제 측면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우리 연극인들이 서양의 드라마와 드라마 이론을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수용 과정에서 한국 연극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근대 연극이 결국 이렇게 서양 연극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질 때 기존의 신극은 외국의 근대극의 영향을 받은 극이다. 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연극을 한 사람들한테 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텍스트 여러분 뒤쪽에 가보면은, 자, 여기 표현주의 이론적 수용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임화라는 분이 한 말을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글자 보이죠? 임화. 임화라는 분이 신극론에서, 신연극 이론 이 말이죠. 신극론에서 신극이란 것이 관객에 대하여 지도적 입장을 채우고 관객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극장은 문화적 그 창조의 장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토월해의 창조적 가치를 이어받아 연극의 상업화를 무시하고 영리 이외의 목적과 이상을 가진 아마추어적인 연극 운동으로서 카프의 신건설이 담당한 목적극, 그 다음에 번역극을 이제 실험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최초에 이루어진 연극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표현주의 연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극을 수용할 때 독일의 표현주의 연극이 우리 입맛에 왜 맞았냐, 우리 정서에 맞았냐면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과 인류의 정신적 개혁을 통한 새로운 사회 가치 질서를 강조했다. 이런 측면이 그 당시 서민들한테 많은 어떤 그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교적인 윤리의식이 남아 있었고 신분제 사회의 어떤 그 잔재가 아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남녀 차별이나 장유유서나 뭐 좋은 점도 있지요. 유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신분적인 경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일 표현주의 연극이 관객들한테는 감동을 준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주의가 사실 처음 소개된 것은 3.1 운동 직후입니다. 192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철과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죠. 그래서 그래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근대극에 대해서 개관하면서 막 이런 분들도 알게 되는 거죠. 가수 현철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현철이 아니고, 그래서 현철이 먼저 이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유럽의 근대극,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1년에 논문을 썼는데 독일의 예술운동과 표현주의 나오죠. 독일의 예술운동과 표현주의라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독일 표현주의의 개념과 사회적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 근대 문예와 입센에서 그죠? 뒤로 넘어가면 나오죠. 근대 문예와 입센에서는 독일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당시 독일이 세계대전을 겪었죠.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의 참화로 전후에 많은 고통을 겪은 독일에서 표현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대부분이 보면 그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깊은 시대 정신에 토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가장 이제 여기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니까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정말 전쟁이라면은 막 신물이 날 정도로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항상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표현주의 운동이 출발하는데 토대가 된 겁니다. 이런 정신이. 그래서 표현주의를 정치나 사회 개선의 방법론으로 택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또 독일 예술운동과 그 표현주의라는 논문에서도 표현주의의 발생과 이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당시 게오르그 카이즈나 하젠클레브나 이런 독일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연극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작품이 칼레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만 보면은 또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표현주의라는 그 표현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표현주의는 사실은 연극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 분야, 예술 전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표현주의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림에서, 회화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표현주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또 선전하는 부분이네요. 조금 넘어가고 그림도 당연히 미친 세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마드리드가 아닌 서울에서 백수 생활 중인 이안입니다. 전 기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재래식 무기, 그죠? 그래서 물론 그래도 이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량 인명 학살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무시무시했죠. 그 전에 전투는 뭐 총이 없이 그냥 칼과 이런 걸로 싸울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한계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학살되고 뭐 그죠? 그 이제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말할 날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전쟁을 겪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표현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예술가들이 중립국가 스위스 취리히에 모여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다다이즘 선언을 합니다. 이전에 모든 전통 체계의 예술 포함한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전통을 깨부시고 이전의 예술 체계를 다 거부하는 굉장히 반항적인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은 모든 걸 거부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그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어떤 그 사조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적 경향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제 반대한 거죠. 이런 사상이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그 대표적인 다다이스트면서 다다이즘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 뭐예요? 또 선진입니까? 예, 이 선진이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선진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산품 수명지에다가 리차드 무투라는 사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예술이 되게 만들어준 전쟁의 충격이 어땠는지는 이런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표현주의인데요. 저도 그렇게 시기를 생각합니다. 뭐 이번 뭐 설명도 맞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의 영향을 사실은 가장 많이 받은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주의죠. 낭만주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주의라면은 굉장히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낭만주의, 특히 독일에서의 낭만주의는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그 현실을 벗어나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먼 이국을 동경한다든지, 좀 낯설고 이국적인 걸 동경하고, 또 좀 동양을 또 오히려 동경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을 동경.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죠. 죽음, 그리고 밤, 꿈,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걸 동경하는 게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표현주의도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좀 더 강렬한 게 이제 표현주의입니다. 를 따지면 연도를 솔직히 구별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객관화된 이성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아닌 감성이 이제 그림에서 드러나는 화가의 주관이 드러나는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해요.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 보세요. 귀를 막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색채라든지 그걸 보세요. 아주 강렬하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 회화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표현주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 뭉크의 작품이죠. 대다수의 미술 애호가들이 잘 아는 이 절규란 작품 보면 표현주의가 어떤 건지를 제목이. 보여주는 그 노을질 무렵이면요. 보통은 아름답다, 너무 자연은 아름다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뭉크의 입장에서 글쎄요. 노을질 때의 그 풍경은 공포였어요. 그리고 그쵸?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귀를 막고 화가의 있- 주관이 우선인 것이 표현주의죠. 네. 이 표현주의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인상주의거든요. 사실주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객관화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상주의라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감성,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게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곳이 독일입니다. 여기 보통은 독일의 한정이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도 그렇고 표현주의도 그렇고 이런 게 독일에서 다른 유럽에 비해서 독일에서 더욱더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우리도 그림 같은 경우는 고흐나 고갱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감정 이것을 화가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인 거죠. 근데 표현주의를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한정한다면 독일에서 주로 유행했던 사조고요. 대표적인 화파가 다리파, 청기사파가 있는데 이전에 뭐 분리파, 클림트, 뭐 에본 실레까지도 포함하기도 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화파를 두 가지 뽑는다면 다리파와 청기사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은 후기 인상주의, 특히 고흐, 고갱, 뭐 세잔 같은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표현주의를 그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서 외상후 이게 뭔지를 스트레스 이해하시려면 문자로 트라우마죠. 이해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도 너무 많고 정말 헷갈리거든요.
제가 미술사 공부했을 때 제일 복잡하고 난해했던 사조가 아마도 표현주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철학적인데 저는 철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독일 철학의 대가들이 다 독일 출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칸트, 헤겔, 니체, 뭐 쇼펜하우어 뭐 전부 다 독일입니다. 독일에 이제 거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독일 출신이에요. 그 독일 국민사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 관념론 철학 그죠? 이게 이제 독일이 유명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독일이 물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어쨌든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또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독일의 클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기후라는 뜻인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한 20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보면 독일이 1년에 한 3개월 정도가 일조량이 햇빛이 비치는 날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든지 좀 애매해요. 우산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날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산을 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흐린 날씨가 많고 그럼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현대사회 전에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비 오고 흐리고 할 때는 우리가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그때는 전기도 없고 뭐 촛불 켜고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뭐 하겠어요. 책을 보든지 생각에 잠기든지 명상에 잠기든지 이런 시간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 자,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 합시다. 뭐 더 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표현주의 특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칼리의 시민들이란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표현주의 연극에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도를 사실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제대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EBS 채널에서 찾았는데 한 5분짜리니까 잠깐 볼까요? 이게 6명의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도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00년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줄거리 소개죠. 제가 자꾸 나오죠.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조금 지금 햇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내리고 아까는 흐려서 제가 집에 불을 켜놓는다.
됐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불도 끄겠습니다. 자, 뭐 비슷하나요? 네, 자, 봅시다. 그렇죠. 다양한 그 직업군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동상이 있죠. 깔레 시민 그 동상이 있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이때 생겼죠. 상징으로. 자, 동상이죠. 이부가 또 있는데 이부를 2분도 5분짜리인데 그러면 잠깐 봅시다. 이야기, 지난 이야기 생략하고 새로운 조각상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어느 정도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일 예술 운동과 표현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논문과 번역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서양 연구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극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극의 선구자로서의 영향을 미친 분이 이제 이분인데, 유럽의 드라마와 작가가 많이 번역된 게 이 당시에 어쨌든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철과 김우진 이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우리 근대극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뭐 신석연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는데 434쪽에 보면, 자 볼까요? 434쪽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신석연이라는 분. 이분도 이제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인도주의적 정신세계로 개조한 것,
이런 걸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 연극이 전쟁 때문에 고뇌와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표현주의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연극을 이 사람은 다른 식으로 표현했죠. 자기 고발극, 심령규황극, 반전극, 반전이란 말이 여기서 반전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반전입니다. 반전극, 그 다음에 계급투쟁극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해외문학파 중에 김진섭이라는 사람이 또 표현주의의 정신 중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정신, 인류의 희생 정신, 아까 갈레 시민에도 나오죠. 이런 희생 정신 이런 걸 강조하면서 독일 표현주의 연극을 소개했습니다. 뭐 카이지의 작품이나 하젠클레버의 작품 등을 소개했고, 그래서 표현주의를 가리켜서 이 김진섭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관의 표현 그것이고 객관의 인상이 아니며 또한 자연 인생의 재현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배척이고 그것은 일체의 내부 고동의, 내부 고동의 말은 우리 마음 내부에서 심장이 고동친다 할 때 그 고동이죠. 내면적인 이 고동을 직접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해화에서의 표현주의의 어떤 의미와 좀 비슷하죠.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주의라는 그 경향은 어쨌든 모든 그 당시 예술사조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이 김진섭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예술은 결국 표현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주의를 신봉했던 분이 이제 이 김진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표현주의를 또 소개한 사람은 동문학자 서항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435쪽에 보면 맞죠? 예, 서항석 얘기 나오죠. 서항석 이분이 이제 표현주의를 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표현주의의 본질을 현대 사회를 풍자하면서 또 뭐 부자 간의 갈등이나 또 전쟁을 부정하고 또 신비적 종교적 경향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또 그 표현주의 뭐 형식을 보니까 문장이 단순하더라.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면 모든 게 이제 파편화되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국토가 황폐되고 이런 걸 봤겠습니까? 파편화되는 걸 많이 봤겠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제 문학 작품 이런 데 보면 독일도 그랬습니다. 문장이 단순하고 완전한 문장이 안 이루어지고 문장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쓴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형식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주의 형식이 문장이 단순하고 또 이제 독백이 아무래도 자기 주관적 감정을 발로 표현할 때, 그죠? 독백이나 또 뭐 이렇게 군중을 연극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가 표현주의에 강렬한 어떤 자기 어떤 욕구를 발산할 때 군중의 어떤 어떤 호응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중을 연극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도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초기에 표현주의가 수용될 때 지금까지 쭉 보면 현철, 김우진, 그 다음에 방금 서항석 이런 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계몽적인 어떤 그 역할을 이 표현주의 연극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외 문학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표현주의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에 보니까 김방옥이라는 비평가가 우리나라 한국 초기 희곡에 나타난 근대성의 면모라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내용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극은 유럽의 드라마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네?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죠. 특히 20년대 드라마의 특징은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깨기 위한 강한 목소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독일의 표현주의 연극이 우리한테 맞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유학파들에서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그 당시 드라마의 그 기초를 이루는 근대 의식이라는 것이 자유와 인간의 권리,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 아직도 지배적인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죠? 그 신분적인 어떤 차별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런 어떤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 또 반봉건주의,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반유교주의죠. 반봉건주의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결국 표현주의 정신과 우리하고 좀 그 시대적 상황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 정신이 이런 걸 잘 대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학파들이나 연극을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연극을 시도한 사람들이 이 표현주의 정신을 심고 싶어 했죠. 우리 연극에. 그죠? 자, 지금 시간이 46분, 47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텍스트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연극, 특히 서구의 어떤 대표적 연극 작품을 또 우리가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나라 연극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연극에 이제 영향을 미친 서구 연극 중에 표현주의 연극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오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지금 48분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